환경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올 들어서 시장이 좋았죠. 미국 기준으로는 5달 연속 주가가 오르다가 8월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주가야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참 잘 버티네 이런 생각이고, 중국은 걱정이 많았는데 계속 좀 걱정이 더해지는 것 같고, 근데 8월 들어서 이제 좀 금융 변수 중심으로 보면 저는 금융 환경이 좀 타이트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10수년 만에 최고치까지 이제 높아졌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좀 이제 투자라든가 활동하는데 코스트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금리 상승의 원인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아무튼 연준이 긴축 종료에 대한 이야기들, 기대가 많이 거론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거는 뭔가 이제 환경이 좀 타이트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꽤 많이 올랐죠. 네. 달러도 강해지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은 어쨌든 스케일이 2020년부터 그랬습니다만 이게 한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졌는데, 이 종합적으로 달러와 다른 나라 통화, 주로 이제 선진국 통화로 만들어지는 달러 인덱스를 보면 최근에 오르긴 올랐지만 달러가 아주 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페이지를 봐주시면 좀 이제 유독 약한 커런시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오늘 7.3 위로 올라갔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하긴 하지만 작년에 나타났던 강달러 수준을 넘어선 나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안이 유독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실은 중국의 부동산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주지 이거를 잘 가늠하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중국의 부동산이 나쁘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구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어떤 돌출이 되는 트리거, 예컨대 인류가 아직도 지진의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일로 어느 시점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뭔가 판과 판 사이에 그 어떤 긴장이 고조가 됐을 때 작은 자극이 있어도 뭔가 팡하고 지진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로 자체 모순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 환경이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해지는 것도 중국에게는 좋은 변화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나라는 이제 금융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중국과 비슷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이 나라는 기준금리를 97에서 118로 올렸으니까 네.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네. 러시아가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 두 나라들은 통화 가치가 유독 약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르헨티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는 그래도 경상수지가 흑자입니다. 작년에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였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만 흑자고, 외환 보유액도 한국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5천억 달러대인데,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건데, 이렇게 통화 가치가 약해지게 되면 이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자국 통화 약세도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중국과 미국이 각을 세우고 있고, 러시아는 사실상의 적성국이고요. 아르헨티나는 이 나라는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조금 이제 미국과 이념적으로 뭔가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최근에 미국 그 달러 강세와 미국 금리 상승, 이제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 약세가 핵심인데, 중국이 금리를 낮췄지만 지금처럼
자국 통화가 약한 상황에서 이런 나라들이 과연 공격적으로 어떤 상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뭐 예컨대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냐라 그러면 환율만 놓고 보면 이런 나라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러시아 같은 데가 뭐 경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외환 시장의 불안이나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한 건데, 이런 점에서 보면 참 기축통화국인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가 강해짐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많이 압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러시아와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갖는 생각은 우리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거냐를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쁜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융 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거는 하나 궁금한 네. 게, 근데 러시아랑 아르헨티나 2020년부터 그리셨는데 네네. 이걸 아주 옛날부터 그려도 두 나라 통화는 그냥 계속 약세였거든요. 네, 한 네. 번도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아마 1페소가 뭐 1달러인가 2달러인가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지금 뭐 엄청난 페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랑 러시아는 그냥 구조적으로 통화가 약세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네. 중국은 6위안이었다가 인위적으로 네. 8위안 갖다 막 그래도 좀 조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는 혹시 없을까요? 그런 거는 맞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핵심적인 차이는 물가 같습니다. 네. 이제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이 너무 높으니까 네. 자국 물가가 그렇게 높은 나라의 통화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통화 가치가 어떻게 보면 물가가 높다는 자국 통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강해지는 통화가 약한 나라고, 중국은 최근에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약간 디플레이션 지향적인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이 배경은 조금 다르긴 한데 자국 통화가 유독 어쨌든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국인데 자국 통화가 약하다라고 하면서 비롯이 되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협소함, 이런 것들은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그 원화가 네. 1,440원인가 까지 한번 갔었죠.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해졌으니까 외환 보유고를 좀 써서라도 이걸 잡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정부는 그런 선택을 안 한 걸로 저는 네. 알고 있거든요. 뭐 조금씩은 개입은 했겠지만 네. 중국도 혹시 그런 차원에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보니까 7월 말 3.2조 달러더라고요. 네, 조금 네. 늘어서 이거를 내가 좀 헐어서 만약에 환율을 잡으면 오히려 또 외국 애들이 옛날에 뭐 영국 파운드 공격하듯이 네. 환을 더 작살을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시장에 좀 내버려 두고 네.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옛날에 파리안 간 적도 있으니까요. 네. 달러 뭐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건 근데 아닐까요? 제 중국 정부가? 생각에는 네. 일단은 시장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펀드멘탈로 보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의 펀드멘탈은 매우 강합니다. 뭐 달러도 많고 그런데, 근데 저는 금융시장에서의 펀드멘탈은 저 나라가 어느 정도 외환 보유액을 갖고 있냐라는 것보다는 그 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한 아주 다이내믹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영란은행이 소로스 펀드와 붙어가지고 결국 이제 지고 나왔던 네. 것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구조는,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쟤네가 좀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환 보유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좀 저는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고요. 파리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어쨌든 수출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자국 통화가 약해지게 되면 일본과 같이 네. 부양의 효과는, 수출 쪽을 부양할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국과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대외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2008년도 이 양적 완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어떤 미국이 던져준 먹이를 중국이 덥석 물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8년 이후로 달러가 흔할 때 가장 많이 대외 부채가 늘어난 나라가 중국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외 부채를 달러 부채와 기타 부채로 뭐 나누지 못하지만 그건 뭐 대부분 뭐 달러라고 추론이 그렇죠. 되고, 네. 비슷한 일이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위안이 막 약해지고 네. 그때 많은 헤지 펀드들이 이 중국 경제 붕괴에 배팅을 했다. 결국은 그들이 실패를 했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위안화가 너무 약해지게 되면 자국 동화 약해지면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이 대외 부채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실이 많다라고 하는 해석이 네.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의도된 위안화 약세는 아니지 않은가. 네. 예, 또 우리가 또 중국의 부동산이라든가 뭔가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취약함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위안화 네. 추이를 한 30여 년 정도 이제 보면은요. 파랗게 칠해진 게 이제 위안화인데 뭐 공교롭게도 위안화가 약할 때 경제적으로 보면 동남아, 동아시아가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네. 이제 최초의 이제 위안화가 절하가 됐던 게 94년도 이때 위안화가 수직으로 절하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중국이 자본주의 분업 체제에 편입한 초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중수교를 92년에 했으니까요. 네. 이때 위안화를 공격적으로 절하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자국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이 인위적인 절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맞았는데 외환위기를 불러온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금융개방, 뭐 과도한 차입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동아시아의 그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태국이건 인도네시아건 한국이건 나타났던 게 수출의 악화였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의 공격적인 절하의 효과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또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98년, 99년도에 이런 그 자료들이나 언론 기사를 보면 이때 중국이 또다시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감이 네. 한국 언론에도 막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아시아가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다 보니까 한국은 수출 경쟁력이 이제 살아나지만 중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여류에 있으니까 93년도에 공격적인 절하를 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위안화를 절하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이때는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외환위기 이후에 동아시아가 빨리 리커버리가 경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환율을 안 건드린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위안화 절하가 외환위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위안화 절하가 제가 말씀드렸던 2015년 네. 뭐 요즘에 위안화 가치가 절하가 됐었습니다. 이때 뭐 우리 시장이 뭐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재미없는 구간이었고요. 또 미중 갈등이 있었던 2018년 이후에 위안화가 절하가 될 때 한국 주식이 별로 뭐 안 좋았었고요. 네. 지금도 뭐 그런 국면인데, 근데 제가 앞서서 공교롭게도 이건 뭐 딱히 인과관계가 그렇다라 그러면 또 다른 또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지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성 국가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립하는 국가인데 이 뭐 오래된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 양털깎기 이론 이런 네. 것들 뭐 네. 있지 않습니까? 신흥국이 개방을 하고 싼 달러가 신흥국에 들어가고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 나라 통화가 망가지면 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헐값에 네. 그 자산을 사고 뭐 민영화하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에 중국 경제 붕괴론이 막 나올 때 위안화도 약해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위안화가 더 절하가 되면 이 중국 통화의 약세가 중국의 부채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근데 2016년 초에 2015년 16년 초까지 이제 그 중국 위기론이 그야말로 막 글로벌 금융시장을 막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 초에 뉴욕 연준과 인민은행 관계자들이 뉴욕 연준과 워크숍을 미국에서 열었습니다. 네. 이때도 지금 기억은 굉장히 뜬금없는 소식이었는데 뉴욕 연준은 미국에 있는 12개 지역 연준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이 연방준비제도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저는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중국이 더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위안화 약세를 자극하는 재료가 되는 건데 이 당시에 미국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1년 쉬었습니다. 근데 1년 쉬었을 때 미국 경제가 뭐 일단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뭐
단발적으로 하는 거는 인상이건 인하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2015년에 미국 경제가 연준이 이제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금리 올리고 1년이나 쉴 정도의 뭐 그런 금리를 동결할 만한 당위성이 있었냐? 그럼 제 생각에는 이 당시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런 선택이 저는 중국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결과적으로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미국이 즐긴다라고 보면 모르겠지만 또 뭐 이 인과성을 뭐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게 꼭 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보다는 뭔가 어쨌든 달러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미국 스스로의 결정도 달러 가치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건데 그때보다는 조금 달러 강세로서 미국이 약간 즐길 수 있는 면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중국 지금 위안화가 7.3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래 7.2인가 뭐 얼마 너무 안 된다고 이미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네. 홍콩 제가 오늘 그래서 환율을 보다 보니까 이 정도 위기면 보통 7.85에 가서 딱 붙거든요. 상단에. 근데 태그에서, 네. 7.82 거긴 붙진 않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15, 16년에는 탁 붙어서 엄청 오래 지속이 됐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냥 네. 베팅을 하는 거죠. 이거를 네, 넓힌다고. 네, 네. 근데 이번엔 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중국에서는 분명히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오늘의 규모는 적어졌더라고요. 되게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 홍콩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게 없으면은 홍콩이 더 자유로우니까 네, 네. 그냥 말만 이런 거지 15, 16년보다는 더 왜냐 15, 16년에는 외환보유고가 단숨에 8천억 달러가 날아가고 막 네, 진짜 네. 저는 그때 되게 심각 왜냐하면 미국 주식들에서 2년 동안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계속 그러고 물론 빠지긴 별로 안 빠졌지만 그런 걸로 보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홍콩 달러를 보고 오진 못했는데요. 뭐 지금 상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7.82인가 뭐 1인가 이렇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판단을 내리기에는 예, 뭐 지금 페그돼 있는 범위에서 조금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뭔가 좀 어떤 확고하고 앞으로 미래를 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로 보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그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미국이 너무 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의 재정 수지거든요. 12개월 누적으로 그린 건데요. 7월까지 수치가 나왔고 작년 8월부터 22조 22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이게 뭐 굉장히 큰 규모죠. 이거 지금 뭐 미국이 원래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은 나라지만 이걸 12개월 누적으로 그려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돈 쏟아부었던 거 이후로 가장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된 거거든요. 네. 금융위기 직후에도 돈 많이 풀어가지고 정부가 너무 그 경제에 개입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재정 수지 그 어떤 국채 수급 국채 공급이 좀 많아지고 어쨌든 지금은 미국의 그 리버럴이나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균형이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철학적인 그 충돌이 있는 건데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돈을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경기가 나빴을 때 위기 상황에 쓰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1년을 미국 경제가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로우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교적 괜찮은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결국은 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밸류체인 재편에도 물론 돈 들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금리 올라가는 이유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이한 뭐 전망도 있겠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뭐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6월 달에 이제 부채 한도 타결 이후로.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나하나 예상을 하고 이런 액션을 할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미국 채권 시장의 반응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어쨌든 QT라는 걸 하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 괜찮은데 이 그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 시장의 수급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행위 자체가 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또 달러도 강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도 뭐가 좋으냐라 그러면 한국도 저는 뭐 실이 많다고 봐요. 중국과 같이 연동이 되고 이런 거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미국이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밸런스,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트럼프가 그 중국에 대해서는 늘 적대적이었지만 2018년 7월부터 여러 가지 보호무역적인 조치를 했고 그때 2018년 하반기에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019년을 보면서 야,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게 미국도 참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2019년이 미중이 별로 사이가 안 나빴어요. 네. 긴 갈등에서. 저는 그게 왜 그랬냐 그러면 결국은 미국도 연준이 긴축을 하고 뭐 하면서 미국도 나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경제라고 하는 게 역동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미국도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타격을 입죠. 지방은행도 그랬고 또 미국 큰 은행들, 대형 은행들 뭐 신용등급을 우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미국이 크게 뭐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악재입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좀 미국이 좀 경제가 둔화가 되는 게 어느 정도의 랜딩이 되는 것이 저는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 밸런스를 위해서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렇게 계속 하지 않을까요? 남은 신경 안 그게 쓰고. 조금 걱정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 경제는 시장이 해야지 왜 정부가 저렇게 많이 하려 그래? 라는 비판을 당연히 할 테고 근데 이 또 리버럴이나 진보주의자들은 야, 시장이면 맡겨두면 어떡해. 불평등은 계속 커지고 결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은 뭐 루즈벨트 이후에 케인지안 경제에 그 정부가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도입된 이후에 오래된 논쟁거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는 지금 상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말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것 사이에서 어떤 그런 바이든이 계속 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이 제 생각에는 좀 내재가 된 뭐 서로 어느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뭔가 중간에 어떤 균형점이 만들어지기보다는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 갈 거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내재가 된 리스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화당이 이걸 진짜로 막고 싶었으면 6월에 부채한도 협상을 안 해줬으면 되는데 결국 해줬다는 얘기는 그냥 서로 약간 짜고 치는 것도 아닐까요? 그냥 어차피 네. 공화당 사람들도 네. 물론 자유무역을 중요하지만 네. 그렇다고 미국이 망하는 건 싫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지 뭐 이런 약간 그러니까 느낌도 그게 있어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정부 의존증에 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저는 이게 뭔가 그 뚝이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네.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왜냐하면 뭐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이 실제로는 특정 기업들을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는 것도 실은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 보면 양적 완화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관료들이 마음대로 막 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건데 그래도 정부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지원을 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정부가 공적인 그 주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은 코로나 이후로는 민간 기업들도 결국 뭐 중앙은행이 사실상 보증을 쓰고 해가지고 뭐 살린 거거든요. 이건 저는 자본주의의 큰 금도가 깨졌다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그 경제 주체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급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뭔가 이제 정부 개입에 대한 선이 좀 무너진 것 같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그 바이든의 그 재정 지출 확대
또 그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의원들이 수용하는 혹시 그런 행태로 나타나진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라 그러면 저는 인플레이션과 아니면은 이것이 다른 나라에 주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작년에 아무리 경제적 리버럴이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큰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는 지금 물가가 아직까지 3% 넘게 있는 거는 저는 미국에 좀 과한 재정 지출 탓도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저도 그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는 이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정책적으로 바꿀 거냐 정부가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거냐 그럴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트리거가 되면 이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는 물론 선거도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오바마 때부터 얘기해 오던 건데 어쨌거나 바이든 정부 와서 이렇게 재정 쓰면서 결국 성과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을 줄이기보다는 지금은 적자가 크지만 나중에 실제 미국의 제조업이 성장을 해서 세수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을 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약간 논리는 바꿨지만은 80년대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했던 공급주의 경제학과 좀 유사해요. 그때 공급주의 경제학의 뭐 레퍼 교수 같은 사람의 주장은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감세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당장 정부 세수는 줄어들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면 궁극적으로 나아질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좀 그 타인이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꿔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열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리쇼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배타적이잖아요. 그렇죠. 멀쩡하게 돌아가는 공장에게 보조금 받으려면 정말 별의별 그 영어 기밀에 가까운 것도 다 제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뭐 균형이라는 말이 뭐 맞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경제 밸런스나 균형을 위해서는 조금 미국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가로 보나 뭘로 보나 뭔가 좀 디커플링이 예전에는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다 좋아졌는데 지금은 뭔가 조금 이제 삐그덕거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이 뭐 제 입장 미국 밖의 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하네 뭐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다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재정을 줄일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의도된 결과로 나오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데서 뭔가 터질 때 예컨대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 경제라는 거는 매우 역동적인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작년 초에 했던 말이 저는 많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금리를 꿈꿔 금리를 인플레이션은 잡고 싶은데 금리 올려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지도 않아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라고 하는 뉴트럴 레이트인데 근데 이 중립금리는 현실에 존재하는 금리라기보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에 가까워요. 아주 이상적인 금리예요. 그래서 그때 파월이 한 말도 우리는 중립금리를 지향하고 우리 많은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중립금리 우리도 몰라. 그래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뭐 실물 경제가 반응을 하고 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하는 뭐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중립금리를 사후적으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매우 솔직하고 합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금리를 올리다 보면 탈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의도나 자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멈추게 되는 건 제 생각에는 뭔가 자기들이 우리가 인플레가 생기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방은행이 삐그덕거렸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측하지 못하는 데서 뭔가 터지게 되면 뭐 그때 멈춰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부드럽게 아무런 내가 이제 그런 큰 코스트를, 금융시장의 혼란의 이런 코스트를 치르지 않고 미국이 이런 걸 멈출 거냐라 그러면 저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좀 사달이 나야. 그래서 저는 마일드하게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는 조정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경제 조정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또 마일드한 조정이 될지 심한 조정이 될지 이런 건 계산하기가 힘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조금 미국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 부담을 다른 나라들이 좀 많이 받는 구조인 거는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사단이 올해 3월에 그 SVB가 망할 때 사단이 난 거였는데 네. 백악관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네. 이래서 그냥 넘어갔고 네. 파월 의장도 연준도 그냥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그때 사단이 안 났는데 앞으로 날 거냐는 사실 또 그렇잖아요. 한 번 막아줬는데.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약간의 실언 속에서 예금자 보호를 다 해주겠다. 네.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전체 그럼 그 예금자 보호를 하려면 그거는 예금자들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터지지 않으면 터지는 건 맞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확인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탈은 났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약간의 그 연준의 중앙은행의 긴축에 후행해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에 연준이 긴축을 할 때는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리고 2006년 6월에 긴축이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를 7월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9월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뭐 분분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긴축 정책의 중반부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높아진 금리가 얼마나 유지가 될 거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그 서브프라임 직후에도 보면 2006년 6월에 긴축이 종결이 됐어요. 근데 금리를 안 올렸지만 그 금리를 유지하니까 금융시장에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처음 그 프라이싱이 됐던 게 2007년 8월입니다. 네. 네. BNP 파리바가 뭐 서브프라임 채권이 들어간 펀드를 환매 못 해준다. 1년 2개월 지나서 문제가 터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베어스턴스 리먼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가 막아주느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2008년 이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가 파산 없는 뭔가 이걸 계속 막고 그 대신에 뭘까 털고 가지 못하니까 경제의 구조적 불안이 계속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정부가 뭐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랬는데 뭐 이제 털고 가겠다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구조 자체는 뭐 이제 좀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게 대선 끝나고 그냥 내년까지 끌고 가고 네.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더 문제가 될지는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금리가 유지가 되는 한은 뭔가 취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고, 금리를 또 지금 이렇게 재정 지출을 이렇게 쓰고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경직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더디게 갈 수도 있는 하나의 그 외적 환경이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제 뭔가 취약한 부분들이 정부가 나중에 막아주더라도 뭔가 좀 공격을 받는 상황들은 우리가 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듣기 위해서 제가 좀 넘어갔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부동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중간에 언급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을 보니까 달러 부채가 꽤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파산하는 이 한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것들이 달러 부채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터지는 인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2015년에는 이 그 위안이 그때 뭐 포치로 기억하는데요. 7위안, 7.2위안 뭐 넘어갈 때마다 막 문제가 돼서
물론 이제 환율이 급변을 하게 되면 이게 인기치야, 이게 인기치야는 얘기는 나오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위안화가 계속 약해지게 되면 뭔가 또 그게 또 취약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굳이 따지면 이 상황을 그래도 좀 완화시키려면은 미국이 좀 조금 뭐 자중해야 된다는 게 적합한 표현은 고통 아닌데 분담 이렇게 표현 어떨까요? 고통 분담. 예, 좀 너무 달린다. 이러다가 자기들도 뭔가 모순이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위안화가 네. 뭐 어떤 결과로서의 여러 가지 위안화의 안정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한 뭐 짧지만 뭐 사실 뭐 조정을 그렇게 세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주식으로 보면. 근데 짧지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경험하고 있는 좀 약간의 좀 혼란스러움, 당혹스러움을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좀 종결이 되는 트리거는 일단 위안화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너무하긴 너무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이제 물가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네. 남들이 힘드니까 내가 금리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재정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간에 줄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지출 자체를요. 네네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 지출이 네. 너무 다양해서 네. 이것이 뭐 그 자기들 장기적인 리쇼어링이나 제조업 진흥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리버럴들이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거의 그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라는 게 그 상인님 처음 말씀하신 것과 되게 좀 유사하게 그것만 놓고 보면 그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법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인플레이션 그래도 IRA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80년대 공급주의처럼 감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산이 늘리고 생산성 좋아지게 되면 물가가 낮출 수 있으니까 전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구조가 다른 나라들이 좀 부담을 많이 받는 구조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미국이 당장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그럼으로써 뭔가 자기들도 어떤 희생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미국의 태도가 바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일드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또 미국 자체가 또 흔들리게 되면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려운 거니까요. 예. 네. 작년에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가 올해는 금리가 올라도 또 성장주가 같이 오르는 장세를 보였다가 네, 네. 최근에는 지금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뭐 아주 큰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요즘 많은 고민이 네. 이것도 뭐 성장주 강세를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데 저는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 그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이 모이는 사이트 포럼 보면 미국도 되게 힘들어졌어요. 네. 가치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그 파랗게 칠해진 게 그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게 떨어지는 거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강할 때 떨어집니다. 네. 근데 실은 작년에 가치주가 성장주를 어느 정도 아웃퍼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올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성장주보다 덜 떨어져서 그래요. 다우지수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작년에 뭐 나스닥이 30% 넘게 떨어질 때 다우는 한 8%로 막았는데 올해 나스닥이 30% 넘게 반등하는데 다우는 5% 미만 반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다른 거보다 얼마나 선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보면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 이후로 진짜 가치 투자자들이 고생을 하는 시기 같은데 근데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체로 이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건 경기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일 거고요. 이 경기 선행지수가 꺾일 때 성장주가 강세를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있을 때 경기가 나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라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흠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어떤 그것이 개념이건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건 사람들이 그 성장이란 개념을 수용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 14년에 화장품 주식이 많이 올라갈 때도 그것도 실체가 있었죠. 네. 우리 뭐 중국인들에게 파는 실체가 있었지만 그 실체가 있는 주식이 PER이 20배를 수용하는지 40배를 수용하는지는 결국 투자자들의 수용의 문제거든요. 네. 결국은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클 때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성장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저는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심각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뭐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약간 동북아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건설에 대한 두 분이 전문가시지만 건설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그것이 뭐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사회의 어떤 이권의 여러 가지 어떤 커넥션에 있어서 건설이 차지하는 네. 저는 우리나라 그 지방의원들 직업조사하면 지방 건설사들 많을걸요. 네. 예전에는 지역 유지가 이 술 만드는 술도갓집 극장인데 지금은 전부 그런 게 건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SOC 투자나 그 국회에서 이 막 쪽지 가서 마지막에 예산 투입되고 하는 게 전부 건설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도 뭔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건설을 하면서 성장을 해온 이제 먼저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뭐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국은 그거 말고 다르게 성장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8%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그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이제 5%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그렇게 보면 한국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의 매크로 환경은 뭐가 됐든지 간에 다시 또 성장주의 사람들이 그것이 지나고 나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성장주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성장주가 좋았던 게 미국에서 6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시기는 2차 대전 이후로 이때까지는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가 좋았어요. 이제 그러다 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케네디 이후에 존슨 대통령이 이 사람도 이제 지금 바이든과 비슷한 민주당이었죠. 아주 원대한 그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 재정 지출 너무 늘리고 또 베트남 전쟁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인플레가 생기고 이랬을 때 미국에서 이제 60년대 중후반에 나타났던 장세가 고고 장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는 종목만 계속 가니까 고고 장세라고 부른 건데요. 이때 고고 장세의 그 개념은 조금 야한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성장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개념 이때가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바이오와 화장품이 좋을 때 저는 뭐 이런 회사를 좋은 회사를 아니라고 보는데 사업 목적에 막 화장품 막 이런 거 막 추가하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과열될 땐 또 그걸 보고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미국의 기업들이 사명을 뭐 트로닉스, 오닉스 뭔가 이렇게 사명 변경 붐이 있었답니다. 그 정도의 아주 투기적인 장세였어요. 아주 비싼 주식들만 올라가고 또 이 당시에 또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이 이때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한국식으로 치면 지주회사인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지금 디스카운트가 너무 많이 되는데 이때는 결합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워렌 버핏이 투자를 접었죠. 손님들의 투자를. 이제 그 같이 투자하는 워렌 버핏이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하다가 69년이 돼서는 야, 이거는 안 되겠다라 그러면서 투자를 접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그 유명했던 셀럽이 제리 차이라고 하는 그 피델리티의 중국계 펀드 매니저가 정말 아주 손빠르게 해서 셀럽이 됐었는데 근데 실은 이런 장세는 늘 있거든요. 뭐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것이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과하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갈 수도 있지만 뭐 금융시장에서 이런 게 늘 나타나는데 이 고고 장세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70년대 초에 급락을 합니다.
뭐 나타날 수 있는 이 버블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갔던 주식들이 싼 주식이 아니고 이게 니프티 50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종목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이 고고장세의 종목은 컨셉 스탁이에요.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투기적으로 세상이 뭐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뜰 거야.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고 요즘에 바이오와 비슷하죠. 바이오도 대박이 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형성하는 건데 이 니프티 50는 우량 종목입니다. 네. 네. 예, 뭐 맥도날드, IBM, 제록스. 근데 이 기업들도 너무 비쌌어요. 평균이 100배쯤 됐습니다. 네. P가 예, 100배. P가 100배가 되고 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몰입이 이때 문헌을 보면 니프티 50를 하면서 원 디시전 스탁 그랬습니다.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은 신경 안 쓸 주식. 네.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회사는 성장하고 배당도 잘 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비쌌다는 게 문제 같아요. 네. 맥도날드도 좋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존슨 니프티 50였습니다 그때는. 그랬군요. 네, J&G도 그랬군요.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슨앤존슨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네. 결국은 뭐 지금은 가치주 비슷하게 네. 성장을 했지만 뭐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주식을 사게 되면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올랐지만 IBM, 맥도날드 같은 게 73년도 니프티 50의 고점을 넘어서는데 한 15년, 16년 네. 걸리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주식이 올라간다는 게 저는 주식 투자에 정답 없다고 봐요. 뭐 저같이 좀 이렇게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오래 득세했던 이런 뭐 배터리 주식은 저는 못 샀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맞는 거냐? 주식은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하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폭이 큰 이건 전 속성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것이 제 생각에는 마지막 그림인데요. 저는 2차 전지를 사는 게 가치주 투자인가 성장주 투자인가 저는 저의 생각은 알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대한 암. 네. 네. 예컨대 뭐 애플은 지금 뭐 PER이 한 30배 되지만 사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또 워렌 버핏이 직접 산 건 아니지만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주식 사고 파는 매니저로 고용한 2명 중에 하나가 아마존도 샀어요. 네. PER이 100배고. 네. 또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존경하는 베일리 기포드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이 그 투자 집단은 펀드는 테슬라를 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초창기부터 사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밸류에이션 높지만 내가 먼 미래 캐시플로우까지 당겨서 보면 이 주식이 싸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가치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알매 문제죠. 다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비싼 주식들의 내재가 된 리스크는 뭐냐 하면 일단은 세상은 다이내믹스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2,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경쟁이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세상은 모르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그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면 5년 전에 야 여기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무슨 리스크가 있어 생각하는데 많이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한 거는 굉장히 앞으로 잘 나가야 그 주가가 정당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못 나간다가 아니고 기대가 많이 투영이 돼 있는 거는 조금만 그 기대에 어긋나게 돼도 주식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높은 변동성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투자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기대가 얼마나 투영이 돼야 이게 맞는가에 대한 거는 저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회사는 PER이 40배고 어떤 회사는 100배인데 40배도 비싸고 100배도 비싸거든요. 네. 네. 그럼 내가 100배를 수용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쏠림이나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대인 거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니프티 50는 신산업은 아니었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에게 투자자들이 높은 그 프리미엄을 줬던 건데
일반적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한 것들은 신성장 산업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버블이 인위적으로 조장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컨대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생각을 하면 뭐 주식 투자한 사람들 많이 뭐 돈 날렸지만 그럼 닷컴 버블이 남긴 긍정적인 효과가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전용선 다 그때 깔렸고요. 네. 네. 그러니까 특정 산업으로 돈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서 예컨대 제가 신입사원 때 닷컴 버블 때 보면 인터넷 포탈이라고 이름 붙인 주식들이 뭐 PER이 70배, 80배 됐습니다. 아, 이게 포탈은 관문이고 이제 이 주식은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가 샀던 주식들은 라이코스고요, 엠파스고 야후였어요. 네이버가 아니군요. 네, 그때 네이버는 아예 상장도 안 돼 맞아요. 있었어요. 그렇죠. 구글도 상장 안 돼 있었어요. 구글도 안 그때는. 돼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사람들의 아주 똑똑해서 안 망할 기업으로 돈이 정확히 가고 망할 기업으로 안 가면 좋은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에 붐이 들어가서 결국은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생태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어떤 자본시장 중심으로 우리 증시가 그렇게 어떤 열광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돈을 어떻게 주주들에게 받아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 그것이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넘치는 기대가 있어야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성장 산업에서 버블은 필요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이러이러한 세상으로 바뀐다. 우리가 닷컴 버블 때 주식을 사면서 손편지도 안 쓰고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에서 쇼핑도 하고 막 음악도 듣는 세상을 꿈꿨거든요. 네. 근데 그 세상, 그 판단은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인터넷 세상의 주역이다라고 기대를 모았던 것들은 상당히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고 없어진 기업도 많고요. 2000년 3월에 코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 15개 중에서 9개가 없어졌어요. 네.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저는 이것이 버블이다. 혹은 뭐 주가가 언제 꺾일 거다 이런 건 알지 못하고 모르지만 이런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뭔가 좀 주가가 부풀려져 있는 뭐 그런 것들에 편승하게 되면 좋은 기회고 그렇지만은 그 반대편에 어떤 그 늘 치러야 될 코스트도 높은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투자한 주식의 속성이 그렇구나라는 거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종목은 그런데 요즘 지수가 하도 궁금하니까 네. 얘기하신 그 고고에서 니프티 피프티 넘어갈 때 네, 네. 종목은 바뀌긴 했는데 지수는 사실 72년 초까지 사실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긴 했거든요. 지수로. 그래서 네, 72년, 네, 네, 73년까지 2년 동안 많이 빠지고 네, 오일 네. 쇼크 때. 그러면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도 증시가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네. 그 동안에는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접근 방법에 좀 일침을 좀 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너무 근데- 어려우니까 그거를 예, 사실 근데 하기가. 한국은요. 네. 이게 그거 잘 적응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왜냐하면 다르다. 아, 네. 왜냐하면 너무 전통적인 인더스트리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아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 간 게 89년이고요. 네. 네. 2007년도에 2000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18년 걸렸어요. 네. 근데 2000에서 3000 간 게 2021년에 갔다가 네. 2007년에 2000 갔는데 2021년도가 2023년으로 16년 지났는데 지금 2500이에요. 네. 그러면 16년 동안에 25% 오르면 네. 이게 연율로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배당은 빠졌지만 네. 그렇게 보면 한국이 참 어려운 시장 같아요. 네. 내가 이 성장주를 내가 안 하더라도 인덱스에 투자해가지고 뭐 나름의 수혜를 보자고 하기에는 뭔가 피킹을 해야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어려운. 저는 네. 니프티 핍 때보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더 힘든. 네. 예. 그리고 또 그때 종목들은 어쨌든 좀 우리가 삼성전자 사서 물려도 그냥 위안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류의 주식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도전적인 주식들이 움직이니까요. 어쨌든 투자자들이 참 쉽진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을 만약에 굳이 전망하시면은 아직은 또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결국 느끼시는 거죠? 저는요, 그냥 한국 시장은 장기 박스권이라고 보는데요. 네. 뭐 장기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중국이 꺾이기 시작한 이후로 뭐 크게 밀린 것도 없고요. 근데 제대로 올랐던 해는 2017년과 2020년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이 뉴 노멀이고, 네. 그래서 뭐 주식이 제 생각에 뭐 2,400 밑이라 그러면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주식에 답은 없지만 그때는 뭐 인덱스에 투자를 해도 10% 15% 정도 기회가 있는 시장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좀 뭐 바텀업으로 기회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바텀업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비싼 주식들이니까, 네. 또 그게 또 늘 부침이 심한 유형의 주식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국에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사신 게 채권 투자인데요. 지금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면서 네. 채권 평가 손실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저는 해주신다면요. 뭐 개인 투자자는 그냥 만기 보유 목적으로 네. 하신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채권 관련된 ETF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건 네. 진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하여튼 쏠림이 있을 때는 한번 의심해 보는 게 늘 맞다고 저는 봅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